소문나서. 이게 아이고, 상가 입주하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원. 아니 맞습니다. 시행사가 묻어나는 바람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 우여곡절 끝에 입주도 했고 등기도 넘겨받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제 상가 관리단을 꾸려야 할 텐데 저 위에는 아파트라서 다 모으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상가 관리단이 없으면 상가가 제대로 안 돌아갈 텐데. 구분해서 하는 게 안 나요. 저희는 관리단 대표 선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표 선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입주자분들의 의견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최선인 것 같네요. 예. 그럼 3층까지는 상가 관리단에서 맡고 4층부터 10층까지는 로이 아파트 입주단 대표회의를 꾸리면 되겠네요. 그럽시다. 그럼 각자 대표를 뽑아서 건물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상가 쪽은 하 사장님이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에도 상가 관리단 일을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일단 저도 대표 후보로 그럼 출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백일호 사장님.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희는 논의대로 로이어 상가 관리단과 로이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각각 결성했습니다. 204호 소유주인 저는 상가의 대표자로, 아파트 9층에 살고 있는 최영주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최 회장님이 주차장이나 뜨는 일로. 아유, 주차장에 라인이 문제가 좀 있다고 입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 한번 하러 나왔습니다. 하 대표님은 무슨 일로? 예. 저는 주차장 시설 점검 때문에요. 엘리베이터랑 계단도 그렇고 전기랑 수도까지 다 나눠서 관리하는 게 이상하다는 주민이 있긴 한데 입주자들 의견이 혹시나 달라지면 같이 상의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네, 아이고. 예. 이쪽으로. 여기저기 금도 가고 옆에 건물 짓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 담벼락을 건드리노? 이건 또 무슨 냄새고? 정화조 또 고장났나 보네. 진짜 냄새. 이래가지고 오늘 손님도 못 받겠는데. 하 대표님 나오셨네요. 예. 아이고, 공사 때문에 우리 상가 담벼락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화조 이것도 고장나서 악취 때문에 완전 죽겠어요. 먹는 장사하는데 이런 냄새 나니까 장사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담벼락 문제 때문에 구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던 참인데 그럼 정화조 문제도 같이 해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제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때 이런 문제들도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예. 민원 제기하시려면 집합 건물 전체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민원은 대표자가 신청하셔야 하고요. 아니, 우리는 20년 넘게 건물을 구분해서 관리해왔고 매번 회의도 다 했는데 그런데 뭐 절차가 그래서 구청 직원도 어쩔 수 없다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러게요. 민원이 안 먹혔네요. 이게 뭐? 305 관리비 연체 소송한 거네. 아니 그 사람은 말이야 1년 넘게 관리비도 안 내고 아주 악질이야 악질. 참. 이게 뭐고? 패소? 미납 관리비 내역까지 내가 다 정보로 제출했는데 왜 우리가 졌단 말이고?
로이어 건물에는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결의를 거쳐 선임된 관리인이었고 상가와 건물을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결의도 없다. 상가 대표단 B는 관리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뭐? 내가 상가 대표자 자격이 없으니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오늘 구청에서도 그러더니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되는데. 대표님, 이대로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이참에 우리도 건물 전체 대표를 뽑아서 제대로 대응해야죠. 그럽시다. 일단 내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한번 만나볼게요. 회장님, 지금 신축 건물 공사 때문에 우리 건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시죠? 대응을 하려면 집합 건물 전체 대표자를 새로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요? 20년 넘게 잘 지냈는데 뭘 새로 뽑습니까? 지금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같은 건물인데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죠. 아니, 상가 문제는 상가 관리단에서 알아서 하면 되죠. 우린 딱히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한데. 전체 건물 대표자를 뽑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아니, 최 회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대로 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지금 로이어 주상 복합 건물의 문제가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자, 김경락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년 넘게 상가 주택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각각 별도로 관리를 했는데 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넘어왔겠죠. 예. 하지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큰 문제입니까? 네, 이 로이어 주상복합 건물은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이제 집합 건물법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 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집합 건물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그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 이 같은 건물에서 주택 부분 따로, 상가 부분 따로 이렇게 관리단을 서로 나누어 구분해서 관리하는 거를 우리가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으로 분리를 하려면 관리단 집회의 명시적인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명시적인 결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드라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가 관리단 이 대표자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 대표가 함께 네. 만나서 따로따로 관리하자고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명시적인 결의에 효력이 없는 겁니까? 네, 이게 오늘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자,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이 관리단 집회라는 것은요, 집회 일자를 미리 정해서 안건을 사전에 다 통보하고 다 같이 모여서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 결의를 한다거나 네. 뭐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 절차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입주자들끼리 이제 서로 협의하고 각자 대표자를 뽑아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의한 것은 네. 유효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로이어 주상 복합 건물에는 집합 건물법상의 관리단이나 대표자가 제대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집합 건물 전체 예. 자체를 보자면 집합 건물법상 관리단이 단체를 제대로 구성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자나 이 관리인도 사실은 이거 법적으로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구청 이제 공무원이 집합 건물 대표자가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적절한 것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집합 건물에 관한 민원을 이렇게 집단으로 제기를 하자면 그 단체나 대표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집합 건물이 상가와 아파트로 이렇게 쪼개어져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건 아니니까 이런 민원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게 상가 대표자였던 하순호 씨가 미납관리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거 거기에 패소한 것도 같은 이유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드라마 사례에서 보니까 이 판결문에 로이어 건물에는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결의를 거쳐 선임된 관리인이 없고 네. 상가와 건물을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결의도 없었다. 상가 대표자 하순호 씨는 관리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정확한 지적인 거죠. 자, 그럼에도 이제 이게 1, 2년도 아니고 사실 뭐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서 관리를 해왔던 건데 네.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집합건물법은 대부분 다 강행 규정이고요. 그 해석이 좀 매우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합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다수의 구분 소유자 사이에 이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뭐 상가는 그렇다 쳐도 사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또 통보하잖아요. 그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안건도 내고 결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것으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집합건물법 관리단과는 이게 다른 개념인가요? 네, 이게 오늘의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이게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 입주자 대표 회의는요, 관리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또 말을 또 애매하게 하시네. 관리단이면 관리단, 아니면 아니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는요, 공동주택이죠. 또 집합건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의 적용도 받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도 같이 받게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이고 집합건물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말 그대로 입주자, 여기에는 소유자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여러 점유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네. 이 입주자들끼리 모여서 공동 입주 생활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게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단체이고요. 집합건물관리단은 원칙적으로 이제 구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성질을 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약에 정해서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할 수도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이 집합 건물을 위한 관리단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이야. 자, 그러면 지금 드라마 사례 같은 주상 복합 건물은 상가도 있고 이제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럼 집합 건물법에 따르면 상가와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주상복합 건물은 두 개 다 섞여 있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아파트 부분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뭐 적법하게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상가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관리단이 원칙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드라마 사례처럼 상가 따로 아파트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관리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관리단 집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 예. 거기서 이 관리단이 서로 분리합시다 이런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회를 열고 그 집회 뭐 정족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법에 정해져 있는 그거를 잘 따라서 정확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상복합 건물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건 원래 건물 지어질 때 네. 시행사나 분양사 쪽에서 이런 절차를 다 지원해줘야 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아까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신축 당시에 이제 시행사가 부도가 났다가 아마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일부 입주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정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늦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지금 상가 아파트 할 거 없이 다 모여서 관리단 집회를 열고 결의를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이라도요, 상가 아파트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자, 관리단을 이제 상가와 아파트로 좀 구분합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결의를 하고 네. 각각의 대표자도 정하고 그 관리 규약을 정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지금 상가 소유자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20년 동안 서로 구분해서 했는데 네. 이건 상가 문제 아니냐. 상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입장을 보이게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건물 전체가 다 모여야 되는데 예. 이대로 두면 영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에 근거해서 임시관리인을 선임해 주는데요. 법원에서 이렇게 선임된 임시관리인은 건물 전체 관리단의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6개월 이내에 그 후임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로이어 건물에 이 법원에서 정한 임시 관리인이 온다면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아니, 그럼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임시 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그 안에 소유자 누구라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분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예. 또 구분 소유자 아닌 중요한 이해관계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예, 가능하다. 임차인도 가능하고 또 예컨대 뭐 관리 용역 업체라든지 또 관리단 단체가 있어야지만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해관계인들도 자신이 그런 사정임을 소명을 하면 예.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임시 관리인은 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임시관리인은 보통 그 구분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을 정해주기도 하고 네. 또 이런 경우처럼 좀 복잡한 경우에는 제3자를 지정해 주는데 네. 법원에서는 보통 실무상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를 임시관리인으로 이렇게 선임을 하고 그 변호사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임시관리인 선임 제도가 있으니까 또 이런 분쟁 겪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사건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마 101호 상가에 계신 이제 김지은 씨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김지은 씨가 나서서 이제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임시관리인 선임 제도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네. 채 5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도 좀 드문 게 현실입니다. 네. 다소 복잡한 문제이니만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반드시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잘 왔어요. 일단 우리 차부터 마셔요. 예 어머니. 아 저 그리고 이거.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그냥 와도 되는데. 아이고 장모님께 잘 보여야죠. 이제 예비사위인데. 여기로 들어와요. 예. 아이고. 그래, 신혼집은 알아봤고. 엄마. 하원 씨가 저쪽에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면 돼요. 아이고, 우리 김서방 완전 준비된 사이감이네. 아이고 장모님 과찬이십니다. 예. 아이, 엄마가 뭐 도와줄 건 없고? 에이, 무슨. 대출 받아서 아파트 잔금 치르기로 했고 그동안 내가 모은 돈으로 혼수도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시작해 보려고. 네, 맞습니다 어머니. 결혼해서 하나씩 채워가면 되는 거죠. 그래도 딸내미 시집 가는데 엄마가 뭐라도 해줘야 될 낀데. 엄마, 그동안 혼자서 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고 손에 물 마를 날도 없었잖아. 결혼은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해야지. 너무 걱정 마요. 네 장모님. 저희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고맙네. 아유, 대견하네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나 결혼한다고 연락은? 너가 아빠랑 연 끊긴 지 오래됐다. 연락처도 모르고 할 필요도 없다. 아니 그거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예. 아이,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네, 김서방. 그래도 정은이 아빠랑은 27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영자, 니 그 배 뭔데? 네, 모책 씨 아이 임신했다. 애기? 아니 내 애 싫어한 건 모르나? 그래도 생긴 애를 어떡하노? 얼마나 됐는데? 벌써 6개월이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 그래.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자. 뭐 애비 없는 자식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일단 내가 짐 싸서 네 자취방으로 들어갈게. 알겠다. 아, 너무 태도가 불량한데요.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 후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날마다 유흥을 즐기다 집에 들어오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정은이 보고 싶지도 않나? 어떻게 허구나 맨날 술 그놈의 술이고. 아이씨, 애가 뭐 귀찮아 죽겠구만. 뭐 귀찮아? 야, 네가 내 입장이 돼봐라. 어? 아이 22살 인생에 아이 잠깐 사귀다 말려고 했던 이 여자친구 이 덜컥 임신을 해서 내 발목을 잡아버렸네. 네 같은 애가 이뻐 보이겠나? 뭐? 내가 발목을 잡아? 그럼 나는 에이. 그 길로 정은이 아빠와 전 남남이 됐습니다. 우리 정은이 그동안 아빠 없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컸는데 그래도 시집갈 때만큼은 아빠 노릇 해야지. 밀린 양육비 받아서 정은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게 부모겠지. 여보세요? 무책 씨. 영자 맞나? 예, 우리 좀 만나요. 왜? 우리 딸 정은이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뭐 27년 만인가? 예,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동안 못 받은 정은이 양육비 좀 줘요. 양육비? 정은이 지금 다 큰 성인이잖아. 아니 뭐 결혼도 한다면서. 다 큰 성인이라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뭐? 애가 클 때 주는 게 양육비지. 지금 다 큰 어른이 됐는데 지금 와서 양육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그동안 정은이 크는 동안 아빠로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결혼하는 것도 다 대출이고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니는데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밀림의 양육비 달라는 거잖아요. 나는 못 주겠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나 소송할게요. 네, 지금 일단 홍영자 씨와 딸 박정은 씨는 요즘 또 많이 얘기하는 한부모 세대이신 것 같은데요. 자, 문지영 변호사님, 요즘 이런 가정들 정말 많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 한부모 가족은 이제 이혼이나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미혼부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경우를 보면 통계청 자료상 2022년 기준으로 평균 이혼 연령이 남자는 49.9세, 여자는 46.6세입니다. 네. 이 정도 연령인 경우에는 슬하에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혼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우선은 홍영자 씨는 딸을 키우면서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양육비를 지금에서라도 청구해서 좀 받아내겠다라는 입장이신데 이게 헤어질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 가능한가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예.
지금 통상 이혼 소송 사건은 전체적인 이제 증감이 잘 안 느껴지는데 최근 5년 전후에 양육비 관련 소송, 특히 홍영자 씨처럼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그리고 양육비의 증감 관련 소송은 거의 3-4배 이상 늘어난 게 느껴지고요. 네. 문의도 정말 많습니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 청구는 가능하나 다만 박정은 씨의 연령과 또 올해 선고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을 고려하면 권리 행사를 더 늦추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권리의 수명, 즉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양육비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말이네요? 예, 뭐 없었는데요. 이제 있게 됐습니다. 예? 예. 없었다고요? 아니 그러면 없던 게 다시 생겨났다는 건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소멸시효의 적용과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통상 소송으로 청구하게 되는 양육비는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 양육비는 보통 뭐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일시금으로 청구를 하고, 장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뭐 매월 100만 원을 뭐 말일에 지급하라, 이런 정기적 청구로 하게 됩니다. 네. 홍현자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과거 양육비 청구, 금액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던 과거 양육비 청구 사례인데요. 네. 이런 그 사례에 대해서 올해 7월 18일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대한 기존의 입장, 즉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그 상담을 오시면 네. 상대방 자력을 제일 먼저 물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지출한 양육비 규모 네.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지난달부터는 오시면 애가 몇 살입니까? 네.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죠. 네, 아무래도 소멸시효가 생겼으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대법원이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변경 전 이제 결정에 따르자면 양육비를 액수를 정해서 이제 약속을 받아서 단도리를 해놓은 사람은 네. 기존 판결에 의하면 그 합의에 따라 발생한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양육비 얼마인지 이런 협의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사람은 시효에 상관없이 극단적으로는 뭐 100년 후라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네. 이게 사안별로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실하게 합의를 했던 사람이 불리해지는 그런 불합리한 게 생기게 되네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달라진 대법원 판례 내용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예, 대법원은 그 기존 입장에 의하면 양육권자인 부모 일방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른 부모 일방은 사는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감수해야 된다는 점, 네. 또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이 방어할 수 있는 증거도 없어져 버리는 등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자녀가 성인에 이르게 되면 그전에는 이제 잘 키우고 잘못 키우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성인이 된 마당에는 이제 부모 사이에 금전적인 비용의 정산 문제만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부모 사이에 이제 양육비 협의 없는 경우에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그 판례에 비춰서 지금 드라마 속의 홍영자 씨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한 거죠? 예, 다행히 가능합니다. 예, 박정은 씨가 지금 성년이 된 지 10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만 19세로 성년이 됩니다. 이제 개인별로 구체적인 뭐 출생일은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네. 대략적으로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하면 2005년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그렇다면 그 이전에 출산한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이미 됐기 때문에 시효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된다고 하니까 중요한 건 또 견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견적 좀 뽑아주시죠. 예, 그 상담을 오시면 항상 변호사님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견적을 요구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네. 자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양육비를 정할 때 있어서 제1 기본 원칙은 혼인 해소 전후로 그 자녀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뭐 많이들 아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를 참고를 하게 되고요. 뭐 홍영자 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소득 합산액, 그리고 이 소득 외에도 전체적인 보유 재산의 규모라든지 정은 씨를 키우면서 실제 제출한 그 액수의 규모라든지 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 두루 고려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영자 씨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과거 양육비인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를 하게 되면 장래 양육비보다는 법원에서 조금 후려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양자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장래 양육비보다는 그 기간에 따라서 뭐 1년 전 과거 양육비냐, 10년 전 과거 양육비냐 당연히 다르고요. 네. 장래의 경우보다는 한 50에서 80% 수준으로 그렇게 결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협의 이혼을 한 경우를 보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넣는 경우들이 있던데 이게 합의가 된 거니까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제 증감을 다 변경심판 청구로 해서 법원에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다면 이거 이제 영원인 거고 증액을 청구하는 형태로 가정법원에 이제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양육비 부담자의 사정 변경이나 뭐 사건 본인의 환경 변경, 애가 많이 아파서 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다라든지 이런 사정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십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실무상 증액 청구는 특히 최근에는 인용 비율이 정말 높거든요. 웬만하면 또 해주시는 방향으로 가고 조정도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감액, 내가 직장을 잃었으니 감액해다오 뭐 이런 주장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사건 본인들의 복리를 침해한다, 액수가 내려가면 복리를 저해한다라는 게 법원의 기본 시각이기 때문에 감액 청구는 승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그 양육비를 안 주는 배드파파라고 하죠. 네. 이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안 줄 때 홍영자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일반 재산처럼 박무책 씨 재산을 뭐 경매 붙이고 압류하고 이런 건 당연히 되고요. 네. 양육비에 조금 특유한 부분은 그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회사 고용주에게 급여를 양육비만큼 나한테 바로 쏴주시오라고 하는 직접 지급 명령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겨주세요라는 이행 명령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구치소에 며칠 가둬주세요 이런 감치 청구라든지 최근에는 많이 논의되는 게 이제 면허 정지, 출입국 금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액 청구거든요. 네네. 그래서 변호사, 뭐 로펌 이렇게 선임하는데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행관리원을 이용하시거나 사실 그 홈페이지 둘러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혼 소송의 증감은 체감하지 못하는데 양육비 소송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예. 모르고 계시다가 네. 이혼은 사실 정보가 많잖아요. 네. 양육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배드파파 또 명예훼손 유죄 판결이 올해 1월에 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잊고 있던 혹은 내심 포기하고 있었던 이런 양육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 분쟁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몇 가지 궁금한 사례들을 좀 골라왔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6살인데 저는 전업주부로만 살아와서 현재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혼 소송 중에 아이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받으셔야 됩니다. 오. 네. 소송을 했다 하면 1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을 하려면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이제 그 사전 처분,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지급 이런 것들을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혼 소송에는 뭐 거의 세트 메뉴 개념으로 이러한 이제 사전 처분들이 붙고요. 나중에 이제 집행의 용이함을 위해서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보존 처분이 붙습니다. 네. 이런 사전 처분과 보존 처분이 거의 뭐 자총용 우베커처럼 이혼 소송에는 부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제도들이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꾸 사연을 받으니까 라디오 같은 느낌이죠. 어디에 사는 누구의 사연이십니까? 남천동에 사시는. 근데 저는 이혼을 하게 됐는데 아이 양육을 남편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 양육비를 부담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나중에 10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이제 뭐 협의 이혼을 하시면서 양쪽이 오케이 둘 다 협의가 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방이 나는 그렇게는 못 받겠다. 라고 이제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는 조금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양육비 자체가 아이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잘 자라도록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다 크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돈을 주겠다.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과거 양육비 이제 망설이다가 권리가 시효로 소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구나 또 지체된 기간에 따라서 실무상 인용 비율의 차이가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신속한 청구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편이 사망했는데 왜 회사에서 보험금을 가져갑니까? 아니 회사에서 보험금을 계속 내고 있었고 회사에서 보험계약 수익자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가 지급받아야죠.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회사가 돈 벌어먹은 거 아닙니까? 저희 남편 사망보험금 2억 원 유족인 저한테 주셔야죠. 돌려주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로이어 생명보험사와 단체 보험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단체 보험이요? 네, 복리후생 차원도 있고 두루두루 가입해주면 좋을 것 같았어요. 피보험자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고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할 겁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회사이고요. 회사가 보험 수익자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보험기간 중에 업무상 사고가 나면 그 산재보험이 나오긴 하지만 또 회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도 있으니 이런 사항을 대비해두기 위한 것도 있고 보험기간 만기까지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한 거니까 회사가 돌려받아야죠. 네. 자, 보험 계약을 하려면 피보험자 서명이 필요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동의했고 서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든다는 단체보험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다더나. 내가 물어보니까 다 동의했다 하더라. 우리 일이 위험할 때도 있잖아. 그렇긴 해도 사고가 나는 게 제일이지. 그러니까. 보험료는 회사에서 내는 거니까. 벌써 시간이 이래 됐나? 내 외근 나가야 되는데. 수고해라. 주말에 가족들끼리 캠핑 안 갈까? 좋지.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고.
애들 좋아하겠는데. 그래, 수고해라. 응. 왜 그런가나? 아니, 아버님 댁에 잠시 좀 갔다 오려고. 왜? 며칠 몸이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영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얼른 병원 모시고 갔다 올까 싶었어. 아유, 그래라. 오늘은 뭐 외근도 없고 하니까. 알았다, 빨리 갔다 올게. 그래, 조심히 갔다 온나. 마무리 좀 부탁 좀 하자. 알았다. 서둘러야겠네. 부탁 갔다 올라오면. 금방 갔다 온다더니 바로 퇴근했나? 예, 재수 씨. 그이가 교통사고로. 예? 종아가요? 병원 어딥니까? 여보, 이렇게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안 하고? 아이고, 종아야. 이거 종아가 회사에서 쓰던 것들입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은요? 아직 아빠가 죽은 거 몰라요. 그냥 출장 갔다고만 알고 있지. 재수 씨가 애들 생각해서라도 기운 차리고 힘내셔야죠. 네. 아,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보험에 들었는데 이번에 종합 그렇게 되고 보험금 2억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회사에서 주던가요? 에? 아니요. 종합 사망 보험금으로 2억 원 전액 수령했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우리 그이가 피보험자였고 그이가 죽고 나온 보험금을 회사가 꿀꺽했다는 겁니까? 그거 유족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제가 사장님을 만나봐야겠네요. 저희 남편 사망으로 회사에서 보험금 2억 원 전액 수령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사망했는데 왜 회사에서 보험금을 가져갑니까? 아니, 회사가 보험금을 계속 내고 있었고 회사가 보험계약 수익자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받아야지요. 아니, 그리고 김정아 씨는 업무 외적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회사가 돈 벌어먹은 거 아닙니까? 저희 남편 사망보험금 2억 원 유족인 저한테 주셔야죠. 돌려주세요. 자, 그러게요.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는지 박민희 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단체 보험과 관련된 분쟁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세영 변호사님, 우선의 단체 보험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단체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든 생명보험을 말하는 건지 어떤 의미입니까?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보험 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자기의 생명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는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까? 네, 바로 보험계약 시 타인의 서면 혹은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 이유가 사망보험의 경우 도박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상법은 타인의 서면 혹은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동의 여부를 떠나서 무효입니다. 이는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동의에 관해서도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네,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 동의에 관한 쟁점, 이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측이 서로 합의를 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네. 또한 동의를 해야 되는 시기는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입니다. 이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후발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네. 하더라도 체결 당시에 동의가 없었던 이상 해당 보험은 그대로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는 보험계약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 동의로는 부족한데요. 타인의 생명보험을 한 번에 여러 개 가입하면 개별 보험마다 서면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 아무래도 이게 자신이 아니라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동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보험에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이 단체 보험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단체 보험은 넓은 의미로는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수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되 원칙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진료를 함이 없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증권도 일매만 발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단체가 규약에 따라서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해서 체결한 보험 계약만이 상법에서 말하는 단체 보험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회사에서는 왜 단체 보험을 가입해 두는 거죠? 단체 보험은 주로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근로자들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회사를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 통해서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물어서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포함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때 회사는 단체보험 계약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상해를 입은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보험이 근로자들이 좀 다치거나 지금 사망했을 때를 대비하는 건데, 그럼 수익자를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회사를 수익자로 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조금 의아할 수도 있긴 하지만 단체 보험의 경우 보통 단체의 구성원, 즉 근로자가 피보험자 겸 보험 수익자이고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복리를 위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단체 보험이라고 해서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해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도 체결할 수 있는데요. 네. 판례도 보험 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은 단체 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보험금을 회사가 받도록 계약을 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그 단체가 규약에 따라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만이 단체 보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규약이 있으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상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근로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서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단체 규약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단체 규약으로 대체한다. 네. 그럼 이게 단체 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정도로 규약이 돼 있어야 됩니까? 네, 상법에서 단체 보험의 유효 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약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단체 협약, 취업 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 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 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보험 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종류의 보험의 가입에 관해서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해서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규약이 없으면 단체 보험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없는 건가요? 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포함된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 보험 계약이 체결됐다면 단체 보험으로서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므로 근로자 개별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회사가 수익자가 이제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근로자의 생명인데 상법상 좀 제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상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은 단체 보험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때는 단체 규약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회사가 수익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동의는 자신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동의고 네. 지금 이 동의는 회사가 보험금을 받아가도 좋다는 부분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러면 단체 규약에다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회사가 보험금을 가져가도 좋다라는 부분에 대한 동의는 정말 정확하게 기재를 해두어야 합니다. 판례는 단체 협약에 회사나 근로자가 보험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례에서도 네. 명시적으로 피보험자, 근로자가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규약에 그런 동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그 보험 수익자의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후 적법한 보험 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데요. 네. 보험계약 시 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측이 보험금 수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미리 회사의 취업 규칙을 확인해 봤는데요.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또 이 단체 보험에 가입할 시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한다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김종화 씨의 유족인 박민희 씨는 그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거네요? 네, 근데 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김종화 씨는 업무와 관계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 법원은 단체 보험에서 업무 외 사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업무 외 사고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이게 보유할 권한이 없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네,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가 단체 보험의 수익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까지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서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통상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해서 이를 보유하되 업무 외 재해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서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 수익자를 보험 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업무 외 재해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모든 경우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회사가 보험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입증한다면 회사가 보험금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박민희 씨는 남편의 회사가 수령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박민희 씨 입장에서는 또 정말 다행인 일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박민희 씨께도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박민희 씨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어서 정말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돈으로 그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은 돈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